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생기면 그걸 실현할 역량이 있어야 하고, 역량이 생기면 사람은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이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 욕심이 너무 많아도, 욕심이 너무 없어도 문제죠. 욕심이 있다면 그걸 채울 만큼의 능력도 키워야 하고요. 욕망은 강한데 그걸 실현할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엇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데 욕망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사람은 무기력에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적정한 욕망을 가져야 하고,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역량을 높여가고, 또다시 전보다 수준 높은 욕망을 갖는 게 우리에게 성취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잘 한번 활용해 봐야죠. 나의 능력을 키우고 성장의 발판으로 계속해서 삼는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뭔가 여러분의 건강에도 좀 도움을 드릴 만한 퀴즈? 저희가 드리는 상품은 커피와 케이크가 있는 이제 케이크 커피 쿠폰이건데, 퀴즈는 오늘 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홍삼, 비타민 이런 거 아마 많이 드실 텐데요. 기존에는 이게 중고 거래가 안 됐습니다. 중고 장터에 내다 파는 분들이 좀 간혹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 그러면 안 됐던 거거든요. 정부 근데 규제심판부가 식약처에 새로운 권고를 내렸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이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로 거래하는 것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유통 질서를 좀 고려해서 거래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대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6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의약품 아니고 줄여서 건기식이라고도 부르죠. 옛날에는 이걸 건강보조식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체계화가 되면서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정한 식품이라고 해서 6글자로 공식 명칭,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거봐요, 벌써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다니까요. 아마 어른들은 거의 다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KBS 콩으로 올려주시는 거는 무료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상경 기자부터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요? 네, 명목상 세금은 아니지만 마치 세금처럼 납부해야 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른바 준조세, 정부가 준조세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최근 이자 부담이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환 대출, 이걸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소비자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방안, 그리고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판매가 저조해 최신 폰 가격은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에게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준조세, 그러니까 세금은 아닌데 마치 세금처럼 세금 같은, 네. 꼬박꼬박 낼 수밖에 없는 것. 네. 이걸 정부가 좀 손보기로 했다고요? 네, 준조세 성격이 강한 이 각종 부담금 제도가 많은데 이 91개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전면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91개나 돼요,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적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그러니까 준조세,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이제 도처에 남아 있다면서 준조세 축소를 주문을 했고요. 이 1961년에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이 이후로 처음 좀 손을 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준조세 그 개념 그리고 범위 같은 게 딱 부러지게 정리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뭐 사실상 부담을 강제하는 기부금, 성금까지 포함하는 뭐 이런 개념들도 있고요. 사실상 강제로 내고 있는 우리 이제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고 뭐 다 이렇게 준조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정부가 딱 지목을 한 건 이거보다 좁은 범위고요. 법령상의 근거를 두고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을 가리키게 됩니다.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사업에 쓰이는 재원 같은 것들로 총 91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 명목으로 걷는 부담금의 규모가 연간 24조 원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부담금 예를 살짝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껌을 산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 부담금이 붙고요. 껌을 버리잖아요. 껌에 네. 폐기물 부담금이 붙었어요? 예, 바닥에 다닥다닥 달라붙으면 이걸 제거해야 되는 비용들이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폐기물 부담금이란 게 붙고 영화 입장권을 살 때도 영화 발전 기금이 붙습니다. 예, 한 이게 티켓값의 3% 정도 되고요. 여권 발급을 받을 때는 국제 교류 기여금 그리고 담배값에는 건강 증진 부담금 이게 한 값이 한 841원 정도가 되죠. 네, 전기요금에도 붙어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 부담금 이런 것들을 내고 있고요.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걷어가는 부담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유가 이제 세금을 직접 올리면 국민들의 저항감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담금 같은 것들을 슬쩍 신설해서 부과하거나 살짝 올리면은 그런 것들은 저항감이 적거든요. 몰랐던 것도 많이 있네요. 껌에 폐기물 부담금이 붙었었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영화 발전 기금 네. 한 3%가 붙어 있었다. 네. 그러면 요건 아직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네. 당장 사라지는 준조세도 있습니까? 네, 당장 일단 5개 항목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 수수료, 협회비 같은 것들을 폐지하는 내용들이 우선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5개가 사라지는데 먼저 이제 대표적인 게 지난 2019년에 헌재 위헌 결정이 났던 건데 효력을 이미 상실했던 이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부과 대상 그리고 목적이 동일했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과금 그리고 전기전자제품 회수 부과금 요 두 가지는 통합을 하고요. 또 이제 농어촌 신규 전기 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전기 사용자 일시 부담금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같은 이런 좀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협회비들을 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거 내시던 분들 입장에 당연히 환영할 만한데 네. 문제는 이게 준조세라는 게 어딘가에 필요한 돈을 이렇게 걷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세금으로 걷어서야 될 돈들을.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돈을 다 어디서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이것도 따져봐야죠. 네, 결국은 이제 이 24조를 어떻게 다시 채우느냐. 이 24조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네. 명목상 여기서 조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재정부 올해 부담금 운용 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24조 6천억 원 정도 그래서 한 작년보다 13% 늘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로 확보해야 될 것들을 이쪽에서 좀 늘려 잡는 모습들이 좀 있는 건데 결국은 이만한 재원을 어디서 당겨와야 됩니다. 이 특정 부담금을 해제하게 되면은 특정한 기금 또는 사업, 수혜 기관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또 이 부담금을 또 폐지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까? 요것들은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영화 입장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티켓값에 3%씩 부담금이 붙어 있는데 이걸 폐지한다. 그러면 이제 영화관이 티켓값을 3% 내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내리면은 사실상 그 동안에는 뭐 영화 발전 기금 같은 것들로 가던 돈이 영화관 쪽에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 소비자한테는 뭐 별다른 뭐 그 할인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재검토, 재설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9,700원으로 그럼 내릴 거냐? 네. 내린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될 거냐? 되느냐. 그리고 정작 대통령은 이제 부담금 불필요한 것들 좀 없애자라고 했는데 당장 기획재정부는 올해 13% 정도 더 부담금 네. 운용을 더 높여 늘려 잡았다. 잡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앞뒤로 맞춰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이제 설 다가오고 있는데
물가 잡기 위한 총력전 계속해서 벌이네요, 정부가. 네, 정부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5만 7천 톤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840억 원을 투입해서 설 물가를 지난해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설 명절 앞두고서 물가 다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먼저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이런 16개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먼저 최근에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재배 물량 2만 9천 톤을 출하해서 평년 설 기간보다 공급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과일 선물 세트는 10만 개, 그러니까 지난해엔 6만 개였는데 이거를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하기로 했고요. 또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같은 대중성 어종 그리고 천일염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데 최대 30% 할인해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 지원율 30%에 업체 자체의 할인을 최대 30%를 더하면은 품목별로 소비자 가격이 최대 60%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는 한우, 한돈 자조금 등의 이제 생산자 단체와 함께 최대 5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고요. 배추, 무는 가용 물량을 최대 방출하고 또 수입 신선란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제 닭고기, 달걀 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다수 내놓았는데요. 먼저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전보다 50만 원 상향하고요. 또 올해 총 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 할인해주는 수산물 모바일 상품권도 평소보다 4배 많은 2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 1월 17일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2월 15일까지 그 청탁금지법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역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김영란법 대상자 되는 사람들에게도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 30만 원까지 해도 된다. 그만큼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이걸 또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같이 담겼네요. 네, 그러니까 대체휴일을 포함해서 이제 설 연휴가 다음 달 9일부터 12일인데 이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고속철도 그리고 SRT 수서고속철도 역귀성객 대상으로 해서 최대 30%까지 교통비 할인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무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을 지급해서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 5만 원 초과로 결제를 했을 때 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숙박업체가 쿠폰 할인액을 감안해서 가격을 오히려 인상한다. 그러니까 사실 쿠폰을 쓰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할인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관광 결합한 철도 여행도 2월 주중엔 50% 그리고 주말에는 30% 할인 적용하고요. 또 이 밖에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등을 사용하면은 20%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에 성수기 항공 수요에 맞춰서 국제선 운항을 지난해 말 대비해서 약 10% 정도 증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거 보면 이제 보도 자료를 비롯해서 되게 나열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만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어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알림 서비스 통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쭉 항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뭐 마트 가도 혜택을 못 받고 지나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네. 진짜. 그럼 더 좋죠. 자, 백상경 기자. 저희도 몇 차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대환대출 플랫폼. 네. 작년에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 네. 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타기가 네.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염려가 됐던 게 야, 이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네. 피싱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또 나올 텐데 걱정 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시 나네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금 정책 상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금융당국이 저리 대출로 좀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굉장히 악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이런 것들을 빙자를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라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금감원이 어제 좀 밝혔는데요. 전체 보이스피싱 가운데 대환 대출 사칭에 당한 피해 건수의 비중이 재작년 4.7%에서 작년에 12.5%까지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사기를 벌이는 식인데요.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 이런 식입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5% 6%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갖고 있던 캐피탈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금 갚게 돈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995만 원을 가져간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정책 대출에 빙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요걸 받으려면 신용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치금을 입금하면 이 신용 등급이 올라가니까 예치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원까지 전세 대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치금 명목으로 4번에 걸쳐서 가져간 돈이 7,400만 원이나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이런 어떤 전화 문자 이런 광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송금해라 이런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거절하셔야 되고 고요. 이런 요구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좀 정부 지원 대출 가능 여부 같은 것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 필요하다, 예치금 필요하다, 소개비 필요하다 하면 일단 의심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전화 끊지 말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나 각 은행 사이트나 거기 들어가서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비교 검색을 하시는 게 맞지 인터넷 사이트 배너 광고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광고나 이런 거는 그냥 아예 거의 다 사기구나. 안 보는 게 가장 이제 건강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불법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정말로 이거는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까? 네, 거의 공해 수준으로 오는 불법 스팸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실 텐데요. 네. 이 좀 처벌들이 수위가 좀 강화가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관련법 공포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핵심은 요겁니다. 이제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보다 최대 3배 정도 강화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거든요. 또 이제 불법 스팸 이 문자를 보내는 정보를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전송 방지 의무를 이제 위반한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좀 다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였는데 3천만 원으로 요것도 3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죠. 통신사들은 이런 스팸 문자 많이 가면은 또 이득이 되니까. 수익이죠. 그게 그렇죠. 앞에서도 그 피싱 문자, 피싱 광고 배너가 많이 뜨면 인터넷 사업자나 SNS 사업자들은 또 돈을 버니까 이런 가짜 광고들도 방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법이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법을 잘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스팸 문자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 앞두고. 네, 지금 22대 총선이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선거 출마 예정자분들의 약간 무차별적인 홍보용 문자 메시지도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시로 날아오는 상태인데요. 자기 지역구에 해당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 후보, 옆에 지역구 후보들까지도 문자가 계속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체 내 개인 정보는 어디까지 유출이 된 건가? 이런 것들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선관위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직선거법상 결국은 이제 허용된 선거 운동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횟수만 8차례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에는 이제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걸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또 당사자가 이제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지키지 않는 이상은 좀 이런 것들을 좀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화번호 같은 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도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이 선관위에 따르면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규제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또 이런 선거 홍보 문자 같은 경우는 이 무작위 랜덤 번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제 번호를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무작위로 다 뿌리는 거예요, 문자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성해서 만든 문자로 보냈다, 뭐 이렇게 번호로 보냈다라고 하면 개인정보 이용으로 걸기도 다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문제들이 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싶은데 아니요, 그냥 랜덤으로 1, 2, 3, 4, 5, 6, 7, 8로 보낸 건데 그게 당신 번호였던 거예요.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다. 네. 아이고 어렵습니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애플이 제일 많이 팔았을까요? 삼성전자가 많이 팔았을까요? 보통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애플이 더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3,400만 대로 집계됐는데 삼성전자가 2억 2,600만 대에 머물러거든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역전을 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위에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위를 놓친 게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쯤에 이제 출시된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 여기 인기에 힘입어서 출하량을 끌어올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저가 모델 점유율을 뺏긴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애플, 삼성에 이어서 샤오미, 오포, 트랜션 이런 중국 제조사들이 지난해 톱5에 들었는데요. 네. 이들 기업은 이제 거시 경제 둔화 속에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중저가 모델을 많이 판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이 11억 7천만 대, 전년도보다 3.2% 감소를 했는데 다만 4분기 전체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가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인 7.3%보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카날리스에 따르면 분기별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에 7분기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건 옛날 얘기고 예전에는 그냥 전체 12억 대 규모의 삼성이 한 3억 대 판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외우기도 했었는데 삼성이 이제 2억 2,6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네요. 중국 업체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네. 애플마저도 사실은 중국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 인기 때문에 출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이전 모델보다 판매 성적이 훨씬 더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첫 주에 중국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으로 3%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샤오미의 인기도 그 애플의 행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화웨이가 부활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심에 이끌려서 다시 화웨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중국산 칩을 도입해서 선보인 스마트폰 메이트 60 시리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해냈다. 이런 자부심이 그 국민의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화웨이의 부상은 곧바로 애플의 실적을 강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현지 매체인 CGTN에 따르면은 애플이 중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부 아이폰 가격을 5%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이 지난 수년 동안에 최신 폰의 출고가를 낮추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번 할인 행사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경쟁이 심화하고 또 애플 팬들이 업그레이드를 꺼리는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다음 버전의 시리즈를 사는 것을 꺼리는 가운데 애플이 전 세계적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중국 내 화웨이 판매량이
83% 급증을 했는데 애플은 11%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제 당시가 애플의 아이폰 15가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애플로서는 좀 굴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수치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두 업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 화웨이 10%, 애플 20%에서 3분기에는 화웨이 14%, 그리고 애플 15%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플은 많이 떨어지고 화웨이는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콧대 높은 애플이 중국에서 가격을 내린 낮추고. 거죠. 한국에서도 내리면 좋을 텐데. 네, 그러기나 말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을 위해서 나이 상관없이 홍삼, 비타민, 유산균 같은 이 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기존에는 이거를 중고 거래로 사고 팔면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좀 직결된다라는 측면에서요. 근데 앞으로는 이 규제를 좀 고쳐야 된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죠. 개인도 소액으로는 이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요. 안귀영 님이 이거를 중고 사이트에 팔려고 올렸다가 다른 걸 다 삭제당하고 활동 못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팔 수 있게 되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직 근데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또 법이 또 바뀌어야 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불렀던 것. 하지만 이제 식약처가 그 기능성을 인정해주는 식품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중간 두 글자를 바꿨죠. 줄여서 건기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6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7277님이 성공예감 팬인 아빠의 추천을 받고 찾아왔어요. 앞으로 주파수 고정할게요. 라고. 와, 7277님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박이루님 1등이 되는 날까지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1등은 못하셨지만 31등 하셔서 뽑아드렸습니다. 31등. 근데 정답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오답인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상희님 와 제가 1등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00등 하셨습니다. 100등. 이렇게 자꾸 그 순서 하면 안 되는데 8322님은 1등 아니어도 되니까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정답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건강보조식품 아니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그 식품 6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올려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을 갑자기 제가 배고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면. 라면. 세계 라면 협회 조사를 보면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라면을 77개, 77개나 소비를 한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주식이 되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야식, 간식, 또 이제는 수출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를 재미있게 살펴보죠.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없이 못 살죠 이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라면, 특히 이게 봉지라면이라고 아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봉지라면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양이 이제 1963년 9월에 처음으로 봉지라면을 출시를 했습니다. 63년. 네, 이게 그때 당시에 한 봉지에 10원 정도 했고요. 10원이요?
짜장면이 한 그릇에 15원, 뭐 조금 비싸면 2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단순 비교를 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3,000원, 4,000원, 5,000원 뭐 이 정도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면 가격을 생각해 보면 막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라면이 막 출시됐을 때는 대중적 인기가 높지는 않았어요. 이제 손님들 올 때 대접하는 이제 고급 음식 대접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동네마다 좀 국수 공장이 있었거든요. 밀가루가 싸니까. 네. 근데 라면보다 소면이 훨씬 저렴했어요. 그래서 라면 하나를 끓이면서 이제 스프를 넣고 라면 대신에 소면을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이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던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로 국물 우려내서 거기다 소면 더 추가해서 먹는. 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뭐 당연히 초반에는 너무 비싸서 인기가 있을 수는 없었겠네요. 네, 근데 가격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식습관, 식문화 문제도 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끼니가 될 만큼 칼로리나 영양이 충분한데도 이제 빵이나 고기 먹으면서 밥 먹기 전에 이거 간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농담하고 그러잖아요. 1960년대는 좀 더 했고요. 이제 밥이 아니면 끼니를 안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아가 있던 시절이어서 외국으로부터 구호물품 지원을 우리가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중에 밀가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밀가루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끼니로 생각을 안 하니까 라면이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라면 회사 직원들은 뭐 종로, 서울역 광장 이런 데서 직접 끓여가지고 시범을 보이고요. 시식회 같은 거? 네, 시식회도 각종 무료 시식 행사를 실시해서 홍보를 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어떻게 좀 끼니로 인식을 시킬까 하다가 정부가 구호용 밀가루를 라면 업체에 아예 이제 좀 저렴하게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원료를 좀 싸게 줄 테니까 라면을 싸게 팔아라. 자리를 좀 잡게 해라. 이제 했던 거죠. 이때 분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가루 분자를 써서요. 그래서 분식을 찬양하던 언론 보도가 참 자주 나오던 시기예요. 이제 쌀보다 영양가가 높다 이러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기업들도 좀 절실하게 뛰어들다 보니까 2, 3년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분식이 가루 분자를 써서 이게 유래가 됐던 거네요. 어원이. 네. 그리고 라면이 그럼 언제부터 대중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금방 대중화가 됐는데요. 이제 그 2, 3년 사이에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미 인기 식품이에요. 주재료 밀가루 구호품으로 들어오는 데다가 이제 세계 곡창지대에서 저렴하게 생산이 돼서 수입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정부가 절대적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 쌀이랑 밀가루를 좀 섞어 먹도록 했는데요. 이게 혼분식 장려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혼분식 정책이 굉장히 성공을 해서 라면이 좀 보편화가 되고요. 맛도 계속해서 변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제 맛있게 돼가지고 둘 다 성공이 돼서 라면이 대중화가 됩니다. 혼분식. 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혼분식. 아마 어른들은 혼분식이라는 표현 뉴스에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 지금은 라면 종류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볶음면, 뭐 매운 라면도 그 매운 맛의 정도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초창기에는 어떤 라면이 나왔을까요? 맨 처음에 등장했던 라면은 이제 저희가 일본 기술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만든 라면이어서 치킨 라면이었어요. 우리 입맛에는 약간 느끼한 면이 있다고 해요. 네. 1960년대 그래서 이제 좀 개량이 되면서는 된장 맛이 인기였고요. 된장라면. 1970년대에는 김치 맛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치라면. 네, 근데 지금 얼큰한 맛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1980년대부터 좀 본격적이 됐는데 이러면서 업체별로 홍보와 마케팅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부터 바로 업체들이 줄줄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각종 라면을 생산해서 경쟁을 하고 또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라면 시장이 커진 게 컵라면 영향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 라면 시장에서 컵라면 비중이 40%나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컵라면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또 라면 업계의 경쟁과 맞물리는데요. 1970년대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빨리 먹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빨리빨리. 예, 기호성하고 편리성, 뭐 실용성 이런 게 좀 그렇죠. 키워드니까요. 그래서 조리 시간 단축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경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라면이 점점 인스턴트화가 되는데 컵라면도 요때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81년 8월 1일에 보면 언론에 이런 홍보 기사가 나옵니다.
한 라면 회사가 네. 이제 끓는 물을 넣기만 하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그릇 라면을 개발해서 10월에 시판 예정이다. 이제 그릇 라면이라고 하는 이게 식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이게 바로 이제 컵라면, 사발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컵라면 가격이 300원 정도 했는데 일반 라면이 100원이던 시절에 좀 비싼 편이었는데 그래도 간편하게 이제 식기 없이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성장했고요. 2022년에는 컵라면 시장 성장률이 봉지 라면 시장 성장률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발면이라는 표현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릇 라면이라고 처음에 했던 거네요. 자, 근데 이제 라면 시장의 역사 얘기할 때 이 파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우지파동. 네. 우지파동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1989년 11월에 삼양을 포함해서 몇몇 기업들이 제품 원료로 공업용 쇠기름을 사용한다는 투서가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날아들면서 좀 시작이 된 사건인데요. 이 식품위생법 위반 재판이 사실은 이때부터 1997년까지 무려 8년간 이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린 이유는 이제 라면 완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과 상관없이 제조 과정을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 때문이었는데 1997년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일단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풀릴 것 같고요. 97년 대법원에서 네. 최종 무죄 판결. 그게 네. 이게 8년 동안 이어졌던 네. 성사였다. 그런데 이 우지파동이 라면 업계 판도를 바꾸는 데에는 맞아요. 이제 열흘이 안 걸렸어요. 사실은 이제 13일 만에 보건사회부가 뭐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했었을 때 전문가들이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나왔는데 워낙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는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충격이 온 게 잘 안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업체마다 기름을 달리 써서 면맛도 좀 많이 달랐다고 해요. 이제 한 회사는 파묘를 쓰고 있었고 좀 1위 하던 기업은 우지를 쓰고 있었는데 소기름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좀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1위 하던 기업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2위 회사의 역전다는 순위가 다시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고요. 네, 조금 억울하죠. 1위 하던 회사는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우지의 식용과 비식용이 따로 없다는 기준도 그 당시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아서요. 당시 조금 이제 그 우지를 공급하던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요. 또 1위 하다가 2위로 내려간 회사도 결국에는 좀 식물성 기름 파묘로 바꾸게 되는데 이러면서 라면 맛이 다 비슷비슷해졌다는 불평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게요. 이 우지파동 정말 오랫동안 갔었고 저도 어릴 적에 뉴스 보면서 야, 특정 라면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잘못 알려져 있었던 거고 네. 식품에 대해서 그런 인식 한번 생기면 이거는 뭐 업계의 판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이 다시 되돌아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도 깨달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지파동은 결국은 무죄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라면 수출이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엄청 인기죠, 우리나라 라면. 네. 우리나라 라면이 해외에서 워낙 좀 인기가 있어서 사실 좀 이만큼 인기 있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우리나라 라면 좋아하는 나라로서. 네. 그래서 지난주에 러시아 정치면 기사에서도 한국 라면이 좀 키워드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980년대부터 러시아와 부산을 오가던 보따리 상인들이 아름아름 가져가던 이제 라면이 있죠. 이제 그 라면이 1990년대 중후반에는 대량 수출이 돼가지고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제 생겨난 이미지인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그렇게 처음 인기를 한 번에 얻은 이유가 음주량이 많잖아요. 그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 라면이 해장용으로 정말 괜찮았다. 해주죠. 네. 한국 라면으로 해장을 해봤더니 좋았다는 기사가 그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전체로 알려진 계기라고 하면 1986년 아시안 게임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 경기장에 특설 매장하고 자동 판매기 센터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요. 사발면 같은 경우에 하루에 75만 개에서 80만 개 정도 팔리고 매일 품절이 났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차근차근히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다가 한류의 힘을 입어서
되면서 라면 수출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좀 증가합니다. 이제 2015년에 히트작이 하나 터지는데요. 별에서 온 그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전지현 씨가. 예, 이게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라면이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뭐 치맥도 많이 알려져서. 네, 이제 그 즈음에 중국 수출도 굉장히 늘었는데요. 이때도 SNS에 짜장라면 레시피가 노출이 되면서 1년 만에 판매량이 거의 뭐 8배 정도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예능에 한번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문화 콘텐츠의 힘이 좀 굉장히 강하죠.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우연히 잘 됐다라기보다는 라면 업계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일찍부터 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린 면도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지에 생산 공장, 뭐 판매 법인이며 인프라를 모두 구축을 해둬서요. 장기간의 투자가 이런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계기를 만나서 좋은 기회를 만나서 입지를 굳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라면은 이제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그렇죠. 한국 문화다. 사람들이 좀 되게 와서 겪어보고 싶어하고 실제로 먹으면 또 맛이 있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도 쭉 수출이 늘지 않을까 해요. 문화의 힘이죠. 네. 또 SNS 소문 타고 또 해외 수출도 더 잘 되는 영향도 있고요. 네. 자, 오늘 재밌게 라면의 역사 들어봤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선박 11척 등을 추가로 독자 제재했습니다.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는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북 칠곡군 외관읍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개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힌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검거 일주일 만에 오늘 새벽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임수성 님이 이대호 편집장님이 좋아하는 라면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원래 라면은 딴 사람이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옆 사람이 먹고 있는 라면, 그게 제일 맛있는 겁니다. 자, 라면의 역사도 알아봤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소비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팔로우,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공저자,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에 대한 트렌드예요. 네. 우리나라 도시가 어떤 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국내 지역과 도시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주하는 고정된 도시에서 좀 다양한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유연한 도시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정된 도시에서 유기적으로 유연한 도시로 바뀌고 있다. 네. 유연한 도시. 이 도시가 막 말랑말랑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이게 어떤 뜻이에요? 네,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자란 A씨는 경기도 성남 판교에 위치한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말마다 강원도 양양으로 서핑을 다니다가 최근에 회사 워케이션이라는 제도로 원하는 곳에서 휴가와 업무를 동시에 하는 이 한 달 살이를 양양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A씨는 서울 사람일까요? 경기도 사람일까요? 강원도 사람일까요? 고향은 서울, 직장은 판교, 취미생활은 양양, 그쵸. 어디 가서 또 한 달 살이도 하고. 네, 맞습니다. 관공서가 보기에는 이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판교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경기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간 가장 돈을 많이 쓴 곳을 생각해보면 양양이에요. 서핑을 하느라 또 주말마다 찾기도 했고 또 워케이션도 즐기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정주인구가 아니라 잠시 동안 체류하는 생활인구 관점으로 우리 도시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도시 트렌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주 인구가 아니라 네. 생활 인구다.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생활하느냐, 그렇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정주 인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네.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생활 인구는 뭐 통근자, 통학자, 그리고 관광객 같은 일정 시간 체류하는 사람까지 이 지역 인구로 보는 신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상 인구인 정주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까지는 1,000만 명 인구였는데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939만 명입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이 소멸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지방이 소멸한다고 하지 뭐 서울이 그렇죠. 소멸한다고는 안 하죠. 맞습니다. 늘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여러 도시들에서 이 서울로 유입되는 생활 인구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제는 도시가 하나의 고정된 공간이 아닌 마치 물같이 흐르는 이 유연한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유연한 도시다. 네네. 액체 도시 같다.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물처럼 흘러다닌다. 네. 이런 변화가 가능해진 배경은 뭘까요? 네,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죠. 광역교통망의 발달입니다. KTX나 SRT 같은 이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지방이동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2024년에는 GTX-A, 별내선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전국 철도 노선이 17개 더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는 관련 집계가 이루어진 2000년도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 간의 이동이 편해지면서 대한민국이 하루 만에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하루권의 시대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인구 성장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가 신도시 같이 대대적인 도시 개발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개발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작은 동네에 이 작은 규모의 실험을 통해서 도시를 좀 재생해 나가는 이런 도시 설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에 머무르기보다는 이 다양한 국내 도시들을 찾아다니고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참 많아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이 도시마저도 유연하게 만든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력 점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력 있는 점포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 쇼핑몰을 기획한다고 치면 네. 해당 상권의 핵심이 되는 유명 점포를 먼저 선점하죠. 이 유명 점포를 앵커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앵커는 선박을 정박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닻을 이렇게 잡아주는 요 닻을 의미하는데 특정 점포가 해당 상권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매력 점포 역시 해당 지역의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점포가 있으시죠? 거기 혹시 뭐 빵집?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매력 점포가 어디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양양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혔는데 네. 한 서핑 관련 매장이 딱 등장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양양에 서퍼들이 모여들었고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작년 여름 기준으로만 하루 만에 양양 인구의 1.6배가 넘는 외지인이 양양을 방문하면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있고. 네. 자, 매력 점포, 매력 있는 점포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 이번에 지역 사업가, 지역 기업가가 중요하다고요. 네, 요즘 주목받는 도시에는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에서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는 이 지역 기업가들이 돋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부산의 영도가 주목할 만한데요. 네. 영도는 사실 조선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활력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나고 자란 지역 기업가들이 모여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의미의 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낡고 오래된 건물 내부로 복합 문화 공간이나 카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오히려 그 낡은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그렇죠. 반전 매력을 딱 선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도를 아는 소비자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는 부산에 놀러 간다 하시면 이 해운대보다 영도를 먼저 찾으실 정도로 굉장히 관광 소비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하.
조선소, 조그만한 조선소 아니면 배 수리하는 조선소가 좀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네네. 이제는 문화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네를 기획할 때 지자체랑 민간 기업이 같이 협력할 때가 좀 많아요? 네, 서울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서울에도 최근에 힙하게 뜨는 동네들을 살펴보면요. 이 지자체와 도시 기획자들 간의 숨은 활약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시 기획자는요, 해당 지역 안에서 상권과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해서 도시를 기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한 도시문화 콘텐츠 플랫폼은 오랫동안 연희동과 연남동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뢰를 받아서 이 지역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것이 연희동 일대의 경쟁력 있는 공간을 알리는 이런 프로젝트로 진화를 하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연희동을 굉장히 또 사랑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종로구의 창신동도 주목을 할 만합니다. 여기는 가파른 언덕 지형으로 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소비자를 모으기는 다소 어려운 상권이었는데 한 공간 기획사가 이 창신동 주택가에 굉장히 매력적인 분위기의 카페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골목골목 위치시켜서 네.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면서 이 상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역시 좀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매력을 군데군데 만들어야 되는 건데 또 어느 동네나 사실 그 매력 포인트를 만들고는 싶어 하죠. 그렇죠. 근데 차별화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연한 도시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이제 도시에도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울도 생각해보면 동네마다 약간씩 정체성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도시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체되지 않는 이런 도시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기획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적인 특산물로 많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지역적인 특산물도 좋지만 이것을 좀 더 넘어서서 우리 지역이 가진 좀 고유한 문화 자본 그리고 인프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활용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차별화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네. 유연한 도시로 오늘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달라진 도시 트렌드 살펴봤는데요. 금요일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니다. 지역을 살리는 상권을 살리는 지역 사업 구체적으로 알아볼 테니까요. 금요일에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문주님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요. 회사에서 김 대리가 집에서 직접 만든 도라지청을 줘서 요즘 너무 잘 마시고 있어요 라고 박문주님께 도라지청을 직접 드린 김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희진님 아들이 취업 시험을 보고 있나 보네요. 라고 이제 취업 시험 중입니다. 보내주셨는데 고생한 아들 오면 따뜻한 차 한잔 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따뜻한 시간 계속해서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또 뉴스도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미래생활사전 인공지능이 바꾸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세히 또 재밌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